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똘똘한 한 채는 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서울 외곽 집값은 하락하고 있다, 문의조차 없다라는 기사가 2021년 12월 24일 날 보도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2021년 12월 25일 날에는 강남은 다르다, 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를 기록한다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서울 외곽은 집값이 하락하는데 강남은 다를까? 똘똘한 한 채 집값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이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오늘 제 영상의 목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왜 집값이 잘 안 떨어질까? 이건 첫 번째로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야 되는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이 많은 아파트는 위험하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파트를 살때 내 돈과 또 부채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고요. 또 부채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 보유세와 대출 이자는 숨만 쉬어도 내야 되는 돈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아파트를 사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이 보유세와 대출 이자보다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야 나는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하고 대출 이자도 인상된다고 하고, 이 말은 숨만 쉬어도 내야 되는 돈이 증가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를 사서 이익을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이 더 빠르게 많이 올라야 한다, 이 말과 동일한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이 10억 중에 내 돈이 6억이고 부채를 4억 내서 아파트를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때 아파트의 보유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0.17%가 됩니다. 그러면 170만 원의 보유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채, 대출 이자는 4%를 적용했다라고 가정하면 1년에 1,60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매년 1,770만 원 이상 올라야 나는 손해가 아니겠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억짜리 실효세율 0.17% 170만 원 보유세에다가 부채가 금리가 조금 올라서 5%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2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때 내가 아파트를 사서 이익을 보려면 아파트 가격이 매년 2,170만 원 이상 올라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라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유세와 금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고려를 하면 이 2,17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시세로 올라야 나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금리와 보유세가 오를수록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아파트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올라야 된다. 금리가 3%였다가 4%였다가 5%로 올리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르던 게 이렇게 오르고 더 급격하게 올라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0.15에서 0.17%밖에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큰 부담은 아닌데요. 이 부채에 관한 대출 이자가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 이 부채를 많이 일으켜서 아파트를 산 동네,
부채 비율이 높은 동네와 부채를 적게 일으켜서 부채 비율을 낮게 해서 아파트를 매입한 동네가 나뉘는데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동네가 일반적으로는 영끌 수요가 몰린 서울 외곽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부채 비율이 낮은 동네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비싼 곳들이 대부분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출 규제는 고가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부채 비율이 높은 동네와 부채 비율이 낮은 동네가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동네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올라야 되는데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이동이 힘들수록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내려가려는 사람이 없는 계층의 사다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하나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노트북이 두 개가 있는데요. 비싸지만 디자인이 멋진 브랜드 노트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렴하지만 싼 티가 나는 노 브랜드 노트북이 있다. 이 두 가지 노트북의 성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비싸지만 멋진 브랜드 노트북은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저렴한 노트북은 5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거죠. 어떤 노트북을 사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사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산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요. 딱 한 번만 노트북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떤 노트북을 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 딱 한 번 사야 된다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도 좋은 노트북을 사겠다라는 답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부동산과 관련이 있냐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부동산은 시기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지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는 직장이나 학교 근처, 놀기 좋은 유흥가 근처에서 주거를 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 대비 시설이 좋은 주거시설,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같은 주거시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군이나 치안이 좋은 지역들, 유흥가 근처가 아닌 조용한 지역들을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은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금과 개인 취향에 맞는 지역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요. 20대가 주거시장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30대가 되면 한번 주거를 옮기게 되고요. 또 40대나 50대가 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거를 한 번 더 옮기게 되고요. 또다시 60대 이상이 돼서 은퇴를 하면 주거를 또다시 옮기게 되는 이런 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어 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순환 사이클에서 40대에서 50대가 주로 사는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은퇴 시기가 돼도 이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 발생을 해서 나가는 사람은 10명인데 30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는 사람은 100명이 됐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교육 여건이 좋은 40대에서 50대가 선호하는 지역들은 집값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 이 100명의 수요는 고정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기가 힘들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나가려는 사람을 늘리거나 100명 빼기 10, 90명의 교육 여건이 좋은 곳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신규 공급을 하는 게 조금은 바람직한 정책이 됐었겠죠. 들어오려는 사람은 100명이고 나가려는 사람은 10명이니까 90명에 대한 신규 공급을 해주거나 나가려는 사람 10명을 조정해서
혜택을 부여해서 100명으로 늘리거나 했어야 했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둘 다 못하니 20대와 30대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현재 내가 처음 집을 잡는 곳이 앞으로도 살아야 될 곳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40대가 살기 좋은 지역에서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원래는 30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20대가 40대가 가야 되는 지역, 30대도 40대가 가야 되는 지역,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밀치되는 현상이 심해지게 되고요.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60대들도 이렇게 40에서 50대가 선호하는 지역으로 다시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가속화된다. 수요와 공급이 밀치되면서 가격이 더욱더 상승한다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택의 기회가 적어질수록요, 프리미엄을 찾게 되게 되고요. 서울 핵심 지역이 이 프리미엄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규제는 양극화를 부른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의 매도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건 종부세에 대한 뉴스입니다. 종부세에 관한 뉴스 중에서 보셔야 될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 인원은 사상 첫 100만 명이 넘었다. 전년보다 38%가 늘어난 102만 명이 종부세를 받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인데요. 다른 뉴스도 이 부분을 보시면요.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3만 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걸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을까요? 종부세 대상자 중에 1가구 1주택 대상자를 빼면 1가구 다주택 대상자가 나오는데 이 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명이고 1가구 1주택은 13만 호니까 1가구 다주택은 법인을 포함해서 89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89만 명, 법인 포함 89만 명은 종부세를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된다. 이 종부세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니까 집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종부세 대상자들이 살던 집을 팔까?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을 팔까? 양도소득이 높은 집을 팔까? 양도소득이 적은 집을 팔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내가 살던 집이 아닌 임대를 주는 집을 팔 가능성이 높고요. 양도소득이 높은 집이 아닌 양도소득이 적은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집이 세 채가 있는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집이 서울 강남과 서울 외곽과 지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서울 강남에 직접 거주하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서울 외곽집은 뭐 전세를 줬을 수도 있고요. 지방집은 월세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시세 차익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서울 강남이 1등이겠죠. 서울 외곽이 2등이고 지방이 3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집을 팔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을 때 서울 강남집은 당연히 보유를 할 가능성이 확률상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는 집, 가지고 있었을 때 돈을 벌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집이 매각순위 1순위가 될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집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현금을 받는, 월세를 받는 집은 매각 2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주택자, 집이 세 채가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라고 하면 서울 외곽과 지방에 있는 집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몇 명이냐? 법인 포함을 해서 89만 명의
집이 이렇게 매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또 세금 문제도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아파트를 기준을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돈이 10억이고 부채가 0원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대상 금액이 10억이고요. 내 돈이 5억이고 부채가 5억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대상 금액이 10억입니다. 또 내 돈이 1억이고 부채가 9억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대상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가진 돈이 달라도 세금은 똑같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 돈이 아니라 내 돈 플러스 부채의 세금을 매기니까 세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채를 갚아야 세금이 절약이 되겠죠.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다주택자가 서울 외곽과 지방의 집을 팔아서 이 부채를 갚아버리면요. 이 다주택자는 이 자체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면 서울 강남의 집은 안 팔고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서울 외곽과 지방에 있는 집값은 팔아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 드리자면요. 똘똘한 한 채는 가격이 떨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유자들이 대출이 없다, 빚이 없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서울 외곽이나 지방보다 높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은 선택의 횟수가 줄어들면 프리미엄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다주택자는 서울 외곽집을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똘똘한 한 채는 가격이 영원히 오르냐, 영원히 이렇게 올라갈 거냐라고 역으로 제게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고요.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똘똘한 한 채도 언젠가는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내 돈 플러스 부채인데 부채가 아무리 없어도 내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기회비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내 돈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억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금을 해놔도 4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아파트를 보유를 하면서 보유세만 계속 낼까요?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 4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으려 할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4천만 원이 5천이 되고 6천이 되고 뭐 1억이 된다면 이 아파트 가격은 아무리 똘똘한 한 채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가장 늦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적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똘똘한 한 채 가격이 상대적으로 왜 고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이 점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의 미대생이었습니다.